허감의 법칙을 활용한 집단 간의 갈등 극복, 접촉이론, 익숙해지면 좋아진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앞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은 실험을 해보자. 먼저 당신의 얼굴 전면을 담고 있는 사진의 필름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인하여 한 장은 당신의 원래 모습대로, 그리고 다른 한 장은 그 모습의 대칭이 되는 모습으로 가로 열고, 그리하여 당신의 얼굴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뒤바뀌도록 가로 닫고 만든다. 그런 다음 두 장의 사진 중에서 당신이 어느 사진을 더 좋아하는가를 선택하고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역시 한 장을 선택해 보라고 말한다. 만일 당신이 이와 같은 가정의 실험에 참여한 밀워키주의 여자 피실험자들과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매우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친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하된 당신의 원래 모습의 사진을 더 좋아할 것이며 당신은 원래 모습에 대칭되는 모습의 사진을 더 좋아할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그 이유는 당신이나 당신 친구 모두 익숙한 모습에 더욱 호의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즉, 당신의 친구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에 더 익숙해져 있으며 당신은 거울을 통하여 좌우가 뒤바뀐 당신의 모습에 더욱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익숙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대상을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은 투표 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하이오주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 의하면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채 일단 기표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후보자들 중에서 그 이름이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하이오주의 검찰총장 선거에 입후보했던 한 후보는 선거에서 그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자 선거 직전에 그의 이름을 브라운 가로 열고 오하이오주에서는 정치적으로 가장 유력한 집안의 이름이다 가로 닫고 으로 바꾸었는데 예상을 뒤엎고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익숙함이 호감도에 미치는 무의식적인 영향력에 부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 우리는 무언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과거에 그 대상과 접촉했던 횟수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흔히 인식하지 못한다. 어떤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몇몇의 얼굴들을 재빨리 스크린에 지나가게 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피실험자들은 그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스크린에 자주 지나간 얼굴일수록 피실험자들은 그들을 나중에 실제로 만났을 때 더 높은 호감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호감도가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피실험자들은 스크린에서 자주 보았던 그 사람들의 견해에 더 쉽게 설득을 당하였다. 우리가 자주 반복하여 접촉한 대상을 더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일부 학자들은 인종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촉 이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주장의 요지는 서로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저 자주 반복하여 만나게만 해주면 그들은 자연히 서로 좋아하게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접촉 이론의 타당성을 현실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시험할 수 있는 우리의 학교 교육의 현실을 살펴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흑인과 백인이 혼합되어 있는 학교에서 인종 간의 편견과 갈등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잠시 계속해서 학교의 인종차별 폐지 주제를 다뤄보자. 단순한 접촉을 통하여 인종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의 의도는 매우 훌륭했지만 그 결과가 실망스러운 것은 접촉 이론이 생산된 근본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로 학교라는 무대는 아이들이 다른 인종과 쉽게 교류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학교에서 인종차별 폐지를 공식적으로 내세운 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어도 사회적인 통합은 그다지 나아진 바가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종차별로 따로따로 어울리고 있다. 둘째로, 비록 인종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이 서로 빈번하게 교류한다고 해도 단순한 반복적 접촉 그 자체가
서로 간의 호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의 이해가 필요하다. 사실상 어떤 대상을 절망, 갈등, 경쟁 등의 유쾌하지 못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오히려 그 대상에 대한 호감도가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학생들 간의 경쟁을 조장하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의 교육 제도가 바로 이러한 불유쾌한 상황의 대표적인 예라고도 볼 수 있다. 텍사스주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로 초빙되었던 심리학자 아론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학교 교육의 일반적인 수업 방식에 대한 그의 다음과 같은 묘사는 아마도 미국 전체의 공립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수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선생님은 교실 한가운데에 서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다. 6명 내지 10명의 학생들이 번쩍 손을 치켜들고 선생님의 얼굴을 열심히 쳐다보면서 그들을 지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들은 그들이 얼마나 영리한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다. 한편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과 눈 맞추는 것을 피한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선생님이 학생들 중에서 한 아이를 지명하면 손을 들고 있던 다른 학생들의 눈에서는 실망의 빛이, 그리고 조용히 앉아있던 학생들의 눈에서는 안도의 빛이 서린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학생들 간의 근본적인 경쟁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급부도 매우 심각하다. 어린 학생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한 사람인 선생님의 애정과 관심을 얻기 위하여 처절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교육 방식은 같은 반의 학생들 간의 이해와 애정을 형성하는 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보라. 만일 당신이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이 다른 학생을 지적했다면 당신은 그 학생의 답이 틀리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에게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오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한편 만일 당신이 지명을 당했으나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면 당신은 나중에 정답을 맞춘 학생을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기까지 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당신은 그를 선생님의 편애를 받고 있는 학생이라고 경멸하고서는 그를 학교 뒷산으로 데려가 두들겨 팰지도 모른다. 반면에 항상 정답을 갖고 있는 학생 또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멍텅구리라고 경멸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다시 한번 학교 교육에서의 인종 문제로 되돌아가 보자.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섞기 위한 의무적인 버스 통학이나 학군 조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도 인종 간의 편견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의무적인 인종 혼합 교육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과히 현명하지 않다. 그러한 결정에 따른 법률적 해석이나 사회적 논쟁은 차지하고서라도 인종 혼합 교육 정책을 지속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 결과는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섞어 놓으면 백인 학생들의 학업 성적은 변함이 없지만 흑인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될 확률이 하락될 확률보다 10배나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인종 혼합 교육 정책에 접근할 때 어린아이가 구정물에서 목욕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아이까지 하수구에 던져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물론 아이는 그대로 두고 구정물만 하수구로 버려서 아이를 다시 깨끗하게 목욕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인종 간의 편견과 적대심이라는 구정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협동을 통한 학습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교육 전문가들의 최근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고 있다. 인종 문제에 관한 학생들 간의 편견과 불안은 그들이 경쟁 상태에서 서로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접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이들은 경쟁보다는 협동에 바탕을 둔 인종 간의 만남의 장으로서 수업 방식을 제시하였다. 협동을 통한 학습, 공동의 목표를 제공한다. 협동적 접근 방법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30여 년 전 심리학자 셔리프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실시된 일련의 실험 결과를 다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자. 집단 간의 갈등이라는 현상에 심취한 이들 연구자들은 어린 학생들의
소년 여름 캠프라는 상황을 통하여 집단 행동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 노력하였다. 즉, 연구자들은 캠프의 사회적 환경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집단의 형성 및 집단 간의 갈등 과정을 자세하게 관찰하였던 것이다. 집단 간의 알력을 조성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단순히 소년들을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숙사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와 그들이라는 경계가 분명해졌다. 이들 두 집단에 독수리 반과 방울뱀 반이라는 이름을 각각 지어주자 이들의 경쟁 심리는 더욱 치열해졌다. 소년들은 오래지 않아 상대방 소년들의 자질과 성과를 가소평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의 이들 소년들에게 반별 대항의 경쟁적인 활동을 지시하자 이전의 가벼운 경쟁심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적개심이 이들에게서 발견되었다. 반별 대항 보물찾기, 반별 대항 체육대회 등등의 행사는 상대팀에 대한 욕설과 격렬한 신체적 다툼을 유발시켰다. 심지어 이들은 야밤에 상대방 침실을 습격하여 그 반의 휘장을 훔쳐와서 불지르기도 하였으며 식사 시간에도 여기저기서 두 반의 소년들 사이에 크고 작은 실랑이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을 관찰한 셰리프의 연구팀은 집단 간의 불화를 만드는 요리법은 매우 간단하고도 신속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먼저 사람들을 무작위로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집단 간의 알력이 싹트기를 잠깐 기다렸다가 그들을 함께 모아서 지속적인 경쟁이라는 불로 요리하면 모든 것이 완성된다. 집단 간의 갈등과 불화라는 요리는 냄비 속에서 이미 지글지글 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팀은 금방 보다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것은 소년들 사이에 이미 형성된 적개심을 어떻게 제거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접촉 방법을 시도하여 두 반의 소년들이 더욱 자주 접촉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두 반의 합동 행사들이 영화 관람 같은 매우 유쾌한 종류의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항상 실패로 돌아갔다. 합동 야유회에서는 서로 간에 음식을 놓고 심한 다툼이 있었고 오락 행사는 욕설 경연대회로 끝을 맺었으며 식당에서도 여전히 실랑이가 끊이지 않았다. 셰리프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프랑켄스타인 박사처럼 통제하지 못하는 괴물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여 점차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 반으로 갈린 소년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을 찾아내었다. 그들에 의해 시도된 새로운 전략은 집단 간의 경쟁이 두 반 모두에게 해가 되며 오직 두 반 사이의 협동만이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는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캠프장에서 인근 동네로 음식을 구하러 가는데 사용되었던 트럭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서는 두 반의 소년들에게 하루 종일 힘을 합하여 그 트럭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도록 연구자들은 지시하였다. 두 반 사이의 협동을 유도하는 또 다른 상황으로 캠프에 물이 부족하다는 공동의 위기 상황을 설정하여 근처 지역의 물탱크를 파이프로 연결시켜 캠프까지 물을 끌어오는 일에 두 반이 협력하여 작업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매우 재미있는 그렇지만 값이 비싼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오는데 두 반 소년들이 공동으로 모금을 하여 저녁에 함께 빌려온 테이프를 감상하는 상황도 설정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활동 결과는 비록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점차 분명해졌다.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함께 힘을 합하여 성공을 거둔 이들 두 집단 사이의 갈등과 불안은 점점 수그러들었다. 오래지 않아 이들 사이의 욕설이 사라졌으며 식당에서의 서로 밀치기도 중단되었고 두 집단 소년들이 같은 식당 탁자에 앉아 함께 식사하는 모습도 자주 발견되었다.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적으라는 지시에 자기 반의 아이들의 이름만 적던 과거와는 달리 상당수의 소년들이 다른 반의 아이도 언급하기 시작했다. 가장 놀랄만한 에피소드는 두 반의 소년들이 캠프파이어 행사에 참석한 후 같은 버스로 기숙사로 되돌아올 때 발생했다. 버스가 중간 휴게소에 멈췄을 때 한 반의 소년들이 자기들의 주머니를 덜어서 상대방의 소년들에게 밀크쉐이크를 대접한 것이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소년들의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은 아마도 그들이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동료로 인식하기 시작한 점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냈던 가장 중요한 계기는 연구자들이 그들에게 부여했던 공동의 목표 때문이었다.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협동심이 서로를 이성적인 동료, 가치 있는 협력자, 친구로서 인식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함께 노력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동반자 관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동의 목표를 제공하면 집단 간의 적대감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비단 어린 학생들에게만 국한되는 효과는 아니다. 그 후에 이어진 연구들은 대학생들과 회사의 조직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협력은 집단 간의 호감을 높여줄 뿐더러 집단들의 공동 작업의 성취도 향상시키고 있다.